자, 300페이지.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네. 자, 포트폴리오는 위험의 통제였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구성 자산 수를 늘려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대 수익률은 포기하지 않고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라 그러는데 그냥 구성자산 수를 늘려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우리가 위험할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었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그렇죠. 자, 우리가 아무리 구성자산 수를 늘리더라도 체계적 위험 못 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할 때 위험을 감소시킨다 할 때 이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 효과는 자산수를 늘려서 위험을 줄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분산 투자 효과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어요.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괜찮아.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자산수를 무한히 늘려버렸어.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힘들겠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자산수를 무한히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는 자산수를 늘려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다. 자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만약 자산수를 무한히 늘려버리면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그 말은 변한다는 겁니까? 안 변한다는 겁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일정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변이 일정이에요. 불변이 일정. 그 체계적 위험은 전혀 줄어들지 않아. 무한대로 늘리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안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무한대로 늘려도 안 줄어듭니다. 그러면 1, 2, 3번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면요. 자산수를 무한히 늘리잖아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다 없어져 버려. 그럼 뭐만 남아? 체계적 위험만 남게 돼요. 체계적 위험은 그러면 조금 더 안 줄어도 그대로 아시겠죠?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를 공부하고 나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되구나. 그죠? 분산 투자를 해야 위험이 줄어들겠구나. 그거는 배웠어. 근데 이제 이게 주식에서 왔거든. 주식에서. 그럼 나는 이제 현대자동차 주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현대자동차 한 개만 사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같이 하나 더 사면 위험이 줄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뭘 사야 돼? 그 많은 주식 중에 어디에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될까? 자, 위험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하고 삼성하고 살 때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대한항공하고 살 때하고 위험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드는 정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돼?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드는 데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까? 그런 고민이 안 돼? 되죠? 그거와 관계되는 게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는 어떤 두 자산이 있을 때 이 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 이 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상관계수예요. 그럼 상관관계라는 거는 방향으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 쟤가 좋을 때 난 안 좋아. 쟤가 안 좋을 때 내가 좋아. 이건 방향이죠. 그죠? 상관계수는 다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방향은 뭐로 나타내요? 플러스냐? 그렇지. 외울 게 아니다. 항상 무작정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 그 다음에 관계가 깊다, 관계가 없다, 그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뭐로 나타낼까요? 크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크다, 관계가 밀접해. 상관계수가 작아, 별로 관계가 없어.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뜻을 적어 보겠습니다. 상관계수가 뭐냐?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변동 방향과 그 정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변동 방향이라는 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말이고, 그 정도라는 거는 크냐 작으냐 이 얘기예요. 맞아요? 상관계수를 왜 배운다고? 어디에 분산 투자를 해야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까? 맞아? 근데 상관계수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크고 작고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결론 다 나왔어. 그럼 분산 투자할 때 플러스에 투자해야 되느냐 마이너스에 투자해야 되느냐, 큰 데다 투자해야 되느냐 작은 데, 이거잖아요. 맞아요. 다 두 자산이 있어요. 두 자산이 플러스라는 뜻이 뭘까? 그 방향이라 그랬죠.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방향이 같아. 그럼 상관계수가 뭐? 플러스.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야. 마이너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자동차가 만약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그 말은 현대자동차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자동차 주가도 그렇지. 현대자동차 주가가 떨어질 때 삼성자동차 주가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건 상관계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맞아요? 근데 만약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올라가니까 삼성자동차 주가는 떨어지더라. 상관계수가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별거 없네. 그죠? 자, 적어볼게요, 제가.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플러스를 정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두 자산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같다는 뜻이죠. 시험에 물어봐요.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 또는 유사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라는 건 부라고도 그러고 음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이 뜻은 뭡니까?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상이하다, 반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의미 알아야 돼. 그러면 분산 투자할 때 우리가 상관계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투자할 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드느냐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마이너스인 자산에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 이게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고요. 분산 투자 유리하다는 뜻이 뭔데?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든다. 위험 감소 효과가, 분산 투자 효과가, 포트폴리오 효과가 다 어떻다는 겁니까? 크다 이 뜻이야.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동일한 경우에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분산 투자 유리하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상이할 경우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결론, 이게 결론이야. 그래, 결론. 상관계수의 결론이라고. 자, 방향 봤어요, 이제? 자, 크다, 작다 해보자. 이제 크다, 작다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자, 상관계수가 큰 경우하고 상관계수가 작은 경우하고. 자, 예를 들어서요. 주식이 있는데 채권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 근데 상관계수가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 0.4, 주식과 아파트의 상관계수가 0.6이야. 그럼 나는 주식하고 채권을 사야 될까, 주식하고 아파트하고 사야 될까, 이 말이에요. 상관계수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이 말입니다.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상관이 별로 없다는 뜻이야. 관계가 없는 게 좋아. 관계가 깊으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자, 둘 다 플러스죠. 플러스잖아요. 주식이 올라가요. 그럼 채권 올라가, 안 올라가? 채권 값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아파트도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근데 이거 더 많이 올라가. 상관계수가 크다는 것은 더 관계가 밀접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채권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자,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러면 채권 내려가, 안 내려가? 채권 수익률 요만큼 내려가. 근데 아파트는 이만큼 내려가.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크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 같이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아. 관계가 밀접하면 좋을 땐 좋지만 쟤가 깜빵감 같이 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결론 나왔다, 이제. 자, 상관계수란 분산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다. 자, 방향으로 봤을 때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일 때가 유리하다. 크고 작고를 얘기할 때는 상관계수가 작을 때 유리하다. 그거예요. 됐죠?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값이 얼마고요? 가장 큰 값이 1이에요. 1. 조금 전에 제가 분산 투자 효과, 위험 감소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랬죠. 1위로 갈수록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죠. 위험 감소가 커요. 분산 투자 효과가 커. 하지만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크면 클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뭡니까? 이게 가장 작잖아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투자 효과가 어떨까요? 그냥 큰 게 아니고 가장 크겠지. 맞아요? 가장 크지. 작을수록 좋다, 많이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자,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어떨까요? 가장 작죠. 분산 투자 효과가,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작습니다. 제가 용어를 다르게 쓰는 이유는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같은 말.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크냐 이 말이야. 비체계적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해요.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자, 상관계수가 이럴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작다 그랬죠. 얼마만큼 작으냐? 비체계적 위험이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즉 비체계적 위험이 하나도 안 줄어. 그 말은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투자 효과, 위험 감소 효과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상관계수가 1만 아니라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겠네요. 1만 아니면 돼요. 1만 아니면. 1만 아니면 된다. 자, 다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효과. 자, 포트폴리오 효과. 첫 번째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3번이야.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상관계수,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변동 방향과 그 정도인데 두 자산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일 때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크다 작다일 때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마이너스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이럴 때는 비체계적 위험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그랬죠? 네. 체계적 위험은요? 하나도 안 줄어듭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비체계적 위험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내놓은 자식이야. 걔는 감당이 안 돼. 걔는 내비두는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네. 다 했어요. 자, 그래서 302페이지 보시면 포트폴리오 효과 그래가지고 거기 쭉 내용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상관계수에 대한 내용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2번 밑에 당구장 마크 있나요? 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역별, 유형별 분산 투자가 가능하여 줄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줄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부동산도 줄치세요. 부동산. 그럼 줄친 것만 읽어볼까? 부동산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시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O가 X가? X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요. 쉬워요. 그거 조심하라고요.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다. 그럼 X입니다. 네. 불가능한 거 왜 공부한대? 가능하다고 아시겠죠? 지역별로 다르게 분산 투자하면 돼요. 부산에 한 개, 울산에 한 개, 서울에 한 개. 그렇게 하면 돼.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다고. 포트폴리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런 거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오늘 투자론 꼭 복습하셔야 돼요. 투자론은 한 8문제 나와. 그러니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론 좀 어렵잖아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 되면. 그러니까 지금 꼭 복습을 해야 돼.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지. 그죠? 아니, 머리는 책상에 앉으면 돼요. 책상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책상까지 가서 앉기가 참 힘들다니까 이게. 그게 안 돼. 책상은 멀지도 않은데 바로 앞인데 저기 가서 앉기가 진짜 힘든 거야. 근데 한번 앉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잡니까? 자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자는 게 좋아요. 일단 책상에 앉으면 자는 거 빼고 책을 좀 보긴 봅니까? 책상에 앉으면 할 게 없잖아. 책이라도 봐야지. 그럼 중요한 게 뭔데요? 책상까지 가는 게 중요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단계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단계가 뭔데? 책상에 간다야. 이걸 빨리 해야 돼. 1단계 성공. 책상에까지 갔어. 그죠? 2단계 뭡니까? 책을 딱 펴. 3단계 1시간 앉아있자. 단계별로 체크하세요. 그래서 2월 10일 책상까지는 가서 성공했어. 책 피우는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야. 2월 11일 날 어제 책 피우는데 실패했거든.
오늘 책 펴는데 성공해야지. 또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 펴는데 성공했지? 1시간 공부하자 그랬는데 20분밖에 못 봤네. 아, 오늘 실패해. 1시간 실패. 그럼 내일 1시간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 될 대로 그냥 뭐 가서 앉고 싶으면 앉고 책 펴고 싶으면 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반인들의 삶이야. 우린 일반인이 아니고 뭐면 수험생이야.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면 그게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냥 옆집의 친구나 똑같은 차이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꼭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고 그냥 책상에 무조건 가봐. 그냥 책상에 무조건 앉아. 그냥 자든지 뭐 하든지 그 가서 만화책을 보든 뭘 하든 뭐 컴퓨터를 보든 이렇게 책상에 앉으세요. 아시겠죠? 그럼 책상에 앉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봐. 뭐 기분 좋은 걸 만들어 놓든지 여기다가 앉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면 갖다 놓든지 하시라고. 복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곧 3월달 됩니다. 이제 시험 몇 달 안 남았어. 5월달에 시험 보는데 지금 5월달에 시험 보는데.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볼게요. 자, 평균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기대 수익률 구할 때 가중평균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수익을 얘기해요. 기대 수익률이죠. 특히. 분산은 뭡니까? 위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건 결국 수익 위험 지배원리네? 수익 위험 지배원리.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뭘까? 이 뜻부터 알아야 돼. 이게. 뜻을 알면 해결이 다 돼.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투자안을 결정할 때 이름을 바꿔줄까 그러면? 이름을 바꿔줄게. 이렇게 불러도 돼. 평균 분산 결정 기법. 그럼 평균 분산 결정 기법이라는 거는 수익 위험 결정 기법이죠. 그러니까 투자안을 결정할 때 뭐하고 뭐를 고려해라.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안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수익과 위험 가지고. 그럼 투자안 어떻게 결정하면 돼? 수익과 위험 가지고 결정하래.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수익 큰 거 결정해야지. 위험은? 그래 맞아요. 다 알아.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두 개가 있어. 근데 두 개 수익이 똑같대. 그럼 우리 어떤 거 선택해야 돼? 위험이 작은 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위험이 똑같대. 그럼 우리 어떤 거 선택해야 돼? 그래요. 그게 평균 분산 결정 기법이라니까. 별거 없네. 자, 평균 분산 결정 기법이란 두 투자안이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같아. 그러면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해라. 위험이 같아. 그럼 뭘 선택해라? 그래요. 그게 끝이야 사실은. 자, 위험으로는 표준 편차를 많이 써요. 그럼 하나 해볼게요. 자, 표준 편차는 제가 위험이라 그랬죠. 표준 편차는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 분산은 위험이에요. 자, 요 경우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A를 선택해야 됩니까? 다 빨리 얘기 잘했어요. 자, 수익이 똑같을 때 뭘 선택한다? 위험이? 그래. A, B 기대 수익률이 똑같잖아. 근데 위험이 A가 더 작죠?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이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A가 더 낫잖아. 그러니까 A가 B를 지배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걸 지배 원리라도 그런다고요. 부를 때. 오케이. 됐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C하고 D가 있어요. C하고 D가. 자, C의 기대 수익률 10%, D의 기대 수익률은 12%, C의 표준 편차는 6%, D의 표준 편차는 4%예요. 자, 이 CD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일단 없죠? 그럼 이때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D 선택해야 됩니까? 자, 이건 같은 건 없지만 D는 C보다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작죠? D를 선택해야지. 좀 약간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E가 있고 F가 있어요. 자, E의 기대 수익률은 10%, F의 기대 수익률은 12%야. 자, E의 표준 편차는 4%, F의 표준 편차는 6%예요. 자, 요 경우 한번 봅시다. 요 경우. 자, 요 경우에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똑같다고? 똑같을 리가 없을 텐데. 표준 편차가 바뀌었는데. 응? 그럼 어떤 거 선택한다고요? 응? D? E? 왜? 위험이 작아서. 수익도 작은데. 얘는 위험은 작지만 수익은 작잖아. F? 똑같다고? F는 수익은 크지만 위험도 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경우에는요, 평균 분산 결정 기법으로는 우열을 못 가려요. 평균 분산 결정 기법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두 투자안이 있을 때 한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에 비해서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클 때,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을 때, 이런 경우에, 요 경우에는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균 분산법의 한계, 평균 분산법의 한계 또는 오류, 이렇게 불러요. 왜? 우열을 못 가리니까. 이 원리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계라고도 그러고 오류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이때 그러면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죠. 이제 좀 약간 조금 투자에 조금 밝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야, 얘는 봐봐라. 수익을 10% 얻기 위해서 4% 위험을 감당해야 되네. 얘는 수익을 12% 얻기 위해서 위험을 6% 감당해야 되네. 맞아요? 즉 수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당하는 정도가 다르죠. 이걸 표현하는 게 변이개수라고. 그게 뭐라고요? 변이개수. 변이개수를 이용한다. 이때는 그럼 변이개수가 뭐냐? 변이개수는 수익 한 단위를 얻기 위한 위험이에요. 다시 적으면 기대 수익률분의 뭡니까? 표준 편차로 나타냅니다. 참, 죄송합니다. 자꾸 뭐가 나와서 정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를 뭘 하지 마시고. 자, 변이계수는요,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는 얘들 나오려고 그래. 지금 시험에 나오려고 그래. 출발선에 써가 있어. 등장하려고 몸 풀고 있다니까 지금. 자, 변이계수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다. 자,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아. 얘도 위험이야. 얘도 일종의 위험이거든.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보자.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변이계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변이계수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쓸 수 없을 때 쓰는 겁니까? 변이계수를 쓸 수 없을 때 평균 분산 결정법을 쓰는 겁니까? 그렇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쟤를 못 쓸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유리해.
알아두세요. 네. 알아두세요.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을 쓸 수 없으니까 변이계수 썼죠? 네.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이, 이 둘은 우열을 못 가린다며. 우열을 못 가린다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개 다 사, 그냥.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자,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변이계수를 써라. 두 번째, 포트폴리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왔다. 맞아요? 네. 주객이 전도됐지? 평균 분산 결정법의 오류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변이계수고, 또 뭐가 있다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이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 둘은 아무 문제가 없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애들입니다. 어떤 경우 두 자산이 있을 때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든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가 위험도 작고 수익이 작을 때는 우열을 못 가린다. 우열을 못 가립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303페이지 보시면 핵심 정리해 보면요, 평균 분산 결정법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1번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볼게요. 평균 분산법과 한계. 네. 대안 A가 대안 B보다 수익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크대. A가 B보다 수익도 크고 표준 편차도 커. 그 말은 B는 A보다 수익도 작고 표준 편차도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평균 분산 결정법을 쓸 수 있다 없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의사결정할 수가 없다. 지배 원리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1번 변이계수를 쓴다고요. 변이계수. 그 뒤에 보니 뭐라 돼 있어요?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왜?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위험분의 수익은 변이계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포트폴리오에 따라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1번, 4번 봐두시면 되겠다. 일단 1, 4번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자,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배 원리인데, 네,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꾸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아시겠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라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거. 예, 이제 자꾸 이제 집중해야지. 수익이 같으면 뭘 선택?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느냐? 최적 투자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도 그럽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전부 주식에서 온 이론들이에요. 주식에서. 자, 그러면 요 위에 모든 자산, 모든 주식이 여기 다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현대자동차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표준 편차가 1%야. 표준 편차라는 게 위험이죠. 이게 위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주식이야, 주식. 예를 들어서 다 주식이라고 해볼게. 네? 자, 표준 편차 1% 주식 손드세요. 그러면 본인이 1%인지 2%인지 알겠지? 자, 1% 손드세요. 그랬더니 3명이 손들었어요. 1% 손 딱 3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저 2%인데요. 한 사람은 3%인데요.
한 사람은 4%인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 손든 사람 조금 전에 위험은 다 1%였지?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수익이, 그렇지. 나머지 2%, 3%는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위험이 1%짜리 주식들이 2%짜리 있고 3%짜리 있고 4%짜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얘는 집에 가야 되지? 맞아요? 조금 전에 얘를 선택한 이유가 뭐에 의해서 선택했어? 그게 뭐였어, 이게? 조금 전에 공부한 거야.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래,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난 이걸 선택했죠. 맞아요? 자, 2%짜리 주식도 있을까? 자, 2%짜리 손드세요. 또 한 4명 손들었어요. 그럼 또 난 누굴 선택해야 돼? 수익이 가장 높은 거. 맞아요? 여기 있더란 말이야. 6%짜리가 있더라고. 요 위에는 있어, 없어? 요 위에는? 있었으면 걔 선택했겠지, 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또 3%짜리도 있을까요?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어떤 선이 나올까? 이런 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주식들, 요 위에 있는 주식들은 전부 무엇에 의해서 선택받은 애들이야?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애들이죠? 맞아요? 전부 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산들이야. 이걸 쫙 연결했어. 이걸 뭐라 부르느냐? 효율적 전선이라고 부른다.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불러요. 다시, 효율적 전선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왔다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뭔데?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 위험.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빨간색이요. 자, 요 위에 A라는 주식이 있어. A라는 자산, B라는 자산이 있어요. 다 효율적 전선 위에 있죠? 그럼 A와 B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했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기대 수익률입니까? 최고의 기대 수익률. 동일한 기대 수익률에서는 최소의 표준 편차 위험이죠. 기대 수익률에서는 최고가 아니고 최소죠. 최소의 위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위험이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효율적 전선의 한 자산은 동일한 위험에서의 최고의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나타낸다. 맞아요, 틀려요? 시험에 잘 나와. 잘 나와. 그걸 다 연결한 게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이에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됐죠? 자, 두 번째. 얘는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을 띠고 있거든. 우상향. 이걸 우상향이라 그래요. 그럼 왜 우상향일까 이 말이에요. 자, 이 지금 요 주식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F야. F. 여기가 8%라 그래 볼게요. 여기가 위험이 만약 2%예요. 2%에 8%죠. 근데 나는 8%라는 수익이 마음에 안 들어. 수익을 더 얻고 싶어. 그럼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는 여기 10%짜리 10%를 얻어야 되는데 요 위에는 주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내가 10%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이게 이제는 봐놔야 되거든. 우상향이요. 시험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봐놔야 돼. 자, 우상향하는 이유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뜻이거든, 이게. 우상향하는 이유가. 우리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제가 일단,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A, B, F 얘들은 전부 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이죠. 네. 아까 EF 기억납니까? EF. 네. EF. 자, 보세요. A는 B보다 수익도 크지만 뭐도 커요? 위험도 크죠. 이 둘은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 없다? 우열을 못 가립니다. A와 B는 우열을 못 가려요. 즉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이 애들은 전부 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나타내는 애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A, B, F 얘들끼리는 우열을 가린다, 가릴 수 없다? 가릴 수 없어요. 효율적 전선 위의 자산끼리는 우열을 못 가린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A에 투자하는 것이 B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B에 투자하는 것보다 F에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 안 맞다고요. 안 맞다. 그럼 투자자는 결국 어디에서 투자를 해야 돼? 요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요 밑에 있는 거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긴 안 돼.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어디에 선택해야 될까 이제? 그거는 투자자 마음이라고요. 투자자 마음. 투자자 마음인 거야. 그럼 투자자 마음이라는 거는 뭐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무차별 곡선. 지금 효율적 전선했죠? 첫 번째 효율적 전선이고 두 번째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이게 무차별 곡선이. 표준 편차. 제가 무차별 곡선은 11월 달에 뭐 사과배 이런 거 했는데요. 그건 참고로 많이 보시고요. 기억도 안 나. 사과배 해봤자. 지금 내가 사과배 하잖아. 또 기억 안 나. 5월 달 되면.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나 위험 좋아. 우리 태도는 세 개야. 모든 거의 태도는 세 개야. 아까 지레트 효과도 세 개였어. 3박자, 3박자. 그죠? 위험에 대한 태도도 세 개예요. 첫 번째 태도는 뭘까요? 좋아. 두 번째 태도. 싫어. 세 번째는? 신경 안 써요. 무관심. 무관하다는 거예요. 즉, 위험은 내 의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이 세 가지거든. 맞아요? 자, 위험을 좋아하는 거를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이라 그래. 위험을 싫어하는 거를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 나는 위험은 내가 아무 상관없어. 위험 중립형이라 그럽니다. 네? 위험 중립형.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뭘 것 같아요?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이에요. 위험 나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를 얘기할 때는 다 위험 혐오형을 가정합니다. 위험 혐오를 가정한다고요. 자, 그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여기다 그릴 건데, 이 무차별 곡선은요, 좋아하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싫어하는 쪽으로 엉덩이를 내민단 말이에요. 그 어떤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를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라 그래. 자, 질문. 시험에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인 이유가 뭘까요? 위험을 싫어. 그렇지. 투자자가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인 거야. 좀 설명드렸죠? 잘했어요.
그 외울 게 아니다 그래 전부 다. 설명을 잘 듣고 지금 복습 다 할 수 있어. 안 외워도. 자, 투자자를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됐어요? 네, 첫째 이거 기억해야 돼요. 무차별 곡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요, 기울기가 클수록 가파를수록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예요.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를 보수적 투자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더 가파릅니다.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적이 있다. 얘도 그러니까 알아놔야 된다. 얘도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 이 무차별 곡선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수록 만족이 커져. 그래서 1번 무차별 곡선보다는 2번, 3번이 갈수록 만족이 어떻게 된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자, 그러면요, 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그려도 된다. 왜? 축이 똑같다. 축이 똑같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 개에다가 한 XY축에 같이 그려도 되겠죠? 같이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질문? 효율적 전선이 뭐라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자산을 연결한 선. 그 말은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주는 자산들을 연결한 선이라 그랬어요. 자꾸 내가 얘기한 이유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효율적 전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뭔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인 이유는 뭐다? 투자자를 뭐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전선이 있고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그럼 이 효율적 전선은 시장에서 한 개 있을까요? 투자자마다 다 다를까요? 한 개 있다, 한 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주는 것도 한 개야. 효율적 전선 몇 개? 한 개. 그게 투자자마다 다르면 이거 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가. 효율적 전선은 그 많은 자산들 중에서 제일 좋은 애들 뽑아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 네가. 아시겠죠? 또 한 개라니까, 한 개. 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하나일까? 투자자마다 다를까? 저거는 투자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데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고. 맞아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른 거예요. 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갑은 그러면 만족을 키우기 위해서 수익 쪽으로 다가갑니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다가가다가 효율적 전선하고 접하는 점 있죠?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뭐하고? 효율적 전선과 접하는 점. 여기가 최적 투자점이라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그 투자자의 최적 투자점입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접하는 사람도 있겠네? 여기서 접하는 사람도 있겠네?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 여기가 을이라는 사람, 여기가 병이라 그래 보자. 여기가 접점입니다. 접점. 최적 투자점은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를 갑이라 그럴까? 여기가 갑이었지. 여기 갑이라 그래 볼게. 여기 을. 투자자마다 다르죠?
최적 투자점이 투자자마다 다른 이유는 효율적 전선 때문입니까? 무차별 곡선 때문입니까? 그래 무차별 곡선 때문에 다 다른 거야. 자, 이때 이 을의 최적 투자점은 요만큼의 위험에 이만큼의 수익이고, 갑은 여기 수익에 여기 위험의 수익이고, 병은 이 위험에 대한 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갑을병 중에서 어떤 게 누가 가장 위험을 싫어합니까? 을이 가장 위험을 싫어하죠.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보수적이다? 을이 가장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의 반대가 공격적이야. 그럼 누가 가장 공격적이야? 원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투자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제가 304페이지 효율적 전선입니다. 효율적 전선. 동그라미 1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 또는 자산 투자를 뭐라 부른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러고요.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 쭉 연결한 선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 말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쭉 연결한 것을 효율적 전선이라 불러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것을 연결한 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그 밑에 봅니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세요. 무차별 곡선.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뭐로 나타낸다?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를 갖는 것은 투자자가 뭐기 때문이다?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을 더 싫어할수록 이 말이죠. 더 가파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밑에 거 안 봐도 돼 일단. 자, 그 다음 효율적 최적 투자점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되는 점? 접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 그래서 3번 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또는 최적의 투자점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인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봅시다. 네? 자꾸 갈 생각하지 말고, 자, 4번. 4번. 자, 기대 수익률. 자,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그림 딱 보니까 뭐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고 위험 있죠? 효율적 전선이야.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문제구나. 1번. 투자 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맞죠? 자, 2번.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 플러스 D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보다 낮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지문이 어찌 보면 이게 만약에 50%씩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A와 C 반반, A와 D 반반일 때 이게 맞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왜? 똑같은 A는 A인데 A는 다 들어가 있지. 근데 C보다 D가 더 수익이 더 높잖아요. 근데 만약 반반씩 투자한다 그러면 과연 A, D가 더 높겠죠? 그렇지.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의미가 함축이 돼 있어요, 사실은. 자, 3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뭘 선택해야 돼? 그 밑에 있는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선택하면 안 돼요. 4번. A 플러스 C 플러스 E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보다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가 더 크다. 맞다, 틀렸다? 왜 틀렸어?
그렇지. 분산 효과는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는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ACE보다 ACDE가 더 커, 분산 투자 효과는. 그럼 4번 맞았다 틀렸다? 4번이 틀렸어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구성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A, B, C, D 이렇게 구성하면 돼, 안 돼? A, B, C, D 구성하면 된다, 안 된다? B는 그냥 버리네야. B는 선택하면 안 돼. B는 선택하면 안 된다. B는 선택하면 안 된다. B는 선택하면 안 돼. 5번 볼게요.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A가 E보다 가장 더 보수적이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3번은 작년 문제인데 숙제할게요. 뭐 자꾸 맞히자 하자니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네.